이번 시간에는 이 2차 지필평가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이번 시험 범위가 크게는 고려부터 조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좀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 후삼국 통일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몽골과의 전쟁 이전, 즉 무신 집권기의 내용까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의 건국 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 바로 실학까지 가는 이 단계가 우리의 시험 범위, 지필평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핵심적으로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 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대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 이전에 삼국도 있고 뭐 고조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시대 순으로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 즉 삼국 시대에서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서 통일신라, 그 다음에 후삼국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서는 알아야지 이 고려와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좀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특히 중앙, 지방, 그리고 군사, 그리고 교육, 그리고 과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조선과 고려에서 있었기 때문에 고려와 조선을 비교해서 정리하는 것이 두 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지배층의 흐름입니다. 특히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 지배층이 있죠. 이 지배층이 어떻게 변화함에 따라서 사회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 특히 그 다음 조선 같은 경우에는 훈구, 즉 급진파 세력에서 이 살인파 세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붕당으로 넘어가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 시험범위 공부하는데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시대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고 지배층의 흐름을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조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왕의 순서를 알면 좋다. 왕의 순서를 알아야 공부하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먼저 고려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 바로 후삼국 통일 과정이 되겠습니다. 후삼국 통일 과정을 공부하고, 그 다음으로 이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겠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태조 왕건과 그 다음으로 광종, 그리고 성종의 업적을 정리하는 것이 일단 그 정책 그리고 왕의 그런 목적성에 따라서 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호족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중앙정치제도, 그 다음에 지방제도, 그 다음에 교육제도, 그 다음에 과거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는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냐, 바로 특수성을 위주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수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뒤에서 좀 집어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제도에서는 독자적인 것이 바로 그 특징이 되겠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교육제도 같은 경우에는 국자감 정도, 그 다음에 과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없느냐, 이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대외관계가 되겠는데요. 대외관계는 이유와 인물이 중요하겠습니다. 왜 이들이 전쟁을 했고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가 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선택에 따른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과정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뭐 광감찬, 서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귀족 사회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겠습니다. 왜 고려가 귀족 사회인가, 이유를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벌 귀족 사회에서의 부패성이 드러나는 두 가지 사건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이자겸의 난을 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묘청의 이 서경천도 운동의 특징을 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개경파와 서경파 비교하는 것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무신정변이 되겠는데요. 왜 무신정변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신정권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민과 천민의 저항의 모습을 알아가야겠죠. 왜 이들이 저항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을 좀 분석해 보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의 업적을 먼저 정리하는데 이미지 차원의 비교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사죠. 이 제도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지방, 군사, 그 다음으로 교육, 그 다음에 과거 제도를 고려와 비교해서 알아놓으시면 좋은데, 중앙정치기구는 왕권과의 견제냐 아니면 강화냐, 이런 점을 보고, 지방제도 같은 경우에 특히 고려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제도, 과거제도 마찬가지로요. 군사제도는 그냥 간단히 그냥 아시는 거 정도, 어느 신분 정도가 갔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외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이 대외관계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 초기와 임진, 그 다음으로 병자호란, 이렇게 연속성상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같은 경우에는 4대 교린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배경, 전개, 결과로 나눠서 보시고,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외교의 변화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교의 변화란이라는 것은 광해군과 인조의 외교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임진왜란의 배경, 전개, 결과 중 특히 중요한 것이 이 배경이 되겠는데, 이 배경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명나라와 일본의 배경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또 마찬가지로 조선과 명나라, 일본의 결과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배층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층의 변화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훈구와 사림을 비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비교를 통해 사화가 일어나는데, 이 사화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해서 등장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 사화를 통해서 사림이 결국 이기게 되는 그 이유를 아신 다음에 사림이 분화되고
붕당이 어떻게 갈리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 지배층의 변화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알아야 될 게 조선 후기 정치제도 중 특히 비변사의 역할을 알아놓으시면 좋고, 그 다음으로 군사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중앙, 지방군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세금제도가 되겠는데요. 세금제도 같은 경우는 이영정법, 그 다음에 대동법, 그 다음에 균역법을 알아놓으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순서는 1번,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대동법은 진짜 중요합니다. 자,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실시하게 됐냐, 누가 했냐, 그 다음을 결과 모두 다 알아야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 분당이 어떻게 되었는가, 당이 어떻게 나뉘게 되었는가를 시작으로 해서 예송과 환국의 과정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탕평책, 이 연속성상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경제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었는지를 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모내기법의 장단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공업과 광업에 어떻게 결정적으로 변했나 라고 하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분제도는 크게 다루진 않겠고요. 좀 클리어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실학의 등장 배경과 농업중심 학파와 그 다음에 상공업중심 학파에 각각의 사람들이 3명, 4명씩 있는데 주장 내용을 아시는 게 중요하겠고, 추가적으로 실학의 의의와 한계를 아시면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을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부터는 고려부터 어느 페이지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쪽부터 학습지 어디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 고려와 관련된 문제가 10문제, 그 다음에 조선에 관련된 문제가 15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려에 비해서 조선이 좀 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조선에 좀 초점을 기울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먼저 고려 부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고려의 후삼국 통일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고려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왕건, 호족 출신이었던 왕건이었죠. 먼저 첫 번째는 이것을 챙겨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신의 근거지였던 송악,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전 시험범이기 때문에 크게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후백제와는 적대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으로 신라와는 친선 관계를 유지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 참고 삼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보면, 그래서 결국에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을 하고, 그 다음으로 신검이 그 견훤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가 후백제마저 항복하면서 고려가 후삼국 통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이라고 한다면 후고구려 이후에 고려가 왕건에 의해 건국되고 신라가 항복하고, 그 다음으로 후백제가 항복하면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발해가 항복하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과정과 그 다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관계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쪽은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52쪽 같은 경우에는 신라에 비해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의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참여 세력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신라의 삼국통일 같은 경우에는 진골 중심 그리고 성골 중심이었다가 이 범위가 호족이라고 하는 지방 세력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실질적인 민족 통일이다. 왜냐? 발해까지 통일을 했고 같이 그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한다면 자주적인 통일이었다. 왜냐하면은 신라의 삼국통일은 그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고요. 아래로 내려와 보면 이제 태조의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태조의 정책 같은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보셔야 될 텐데 북진 정책, 그 다음에 호족, 그 다음에 호족 견제, 백성을 위한 정책.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호족과의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족을 포용하기 위해서 혼인정책, 왕시성을 하사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책과 그 다음으로 사신관 기인제도를 통해서 호족을 견제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북진 정책의 일환으로 나라 이름 자체가 고려죠. 고구려를 계승하려고 하였다. 그 다음에 거란을 배척하고 서경을 중시하였다. 거란 배척의 증거는 바로 낙타를 굶겨 죽인 사건, 만부교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태조의 정책은 빠짐없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훈요 10조가 중요한데요. 훈요 10조에서는 일단 1조, 2조, 그 다음으로 4조, 5조, 6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다. 불교, 그 다음에 사찰, 그러니까 불교를 강화하는 거구나 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조선의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4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주성을 보이는 의식을 볼 수 있고 서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북진 정책의 일환이다. 그 다음에 연등회와 팔관회 같은 경우에 종교적 분야죠. 그래서 훈요 10조 같은 경우에 종교적 분야가 바로 1, 2, 6이 되겠고 북진 정책의 일환이 5조, 그 다음에 자주적인 의도가 보이는 게 바로 4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요 10조의 그 내용을 외우지 말고 내용보다도 담겨있는 의미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53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종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정책을 알아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노비안건법, 그 다음으로 과거제도가 되겠습니다. 노비안건법 같은 경우에는 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는 호족을 통제 혹은 견제하려는 정책이 바로 노비안건법 실시가 되겠는데요. 경제력도 약화시킬 수 있고 국방력도 강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노비들이 호족들의 그런 보호를 해주는 군사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뺏어서 호족들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그 다음에 과거제를 실시해서 인재를 등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광종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정책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과거제 같은 경우에는 이 왕권 강화죠. 사실 따지고 보면 호족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유교적인 인재를 좀 뽑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식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비안건법과 과거제의 공통적인 목적 정도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성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같은 경우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되겠는데요. 시무 28조의 내용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20조와 13조가 되겠습니다. 불교보다는 이제 유교 쪽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으로 7조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체제를 잘 유지시키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종 같은 경우에는 유교식 통치 질서를 통해서 나라의 힘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거를 챙겨 놓으시면 되겠고 최승로 같은 경우에 육두품 유학자 출신이다라고 하는 거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정치기구로 넘어왔습니다.
고려 중앙정치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 현재와 유사한 기구는 보지 마시고 중서문화성, 상서성, 중추원, 어사대, 삼사, 도병모사, 식목도감의 역할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가 바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이다. 그래서 특히 3개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육부의 각각의 역할은 몰라도 된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려와 보죠.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 같은 경우에는 3가지 구성 범위로 나누지 않습니까? 오도, 양계, 경기로 나누져 있는데 우도는 행정, 그 다음에 양계는 군사, 이런 것을 구분을 해 놓으시고 군대 이름까지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인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현보다 속현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향소 부곡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수공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특수행정구역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사도 못 가고 그 다음에 거의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었죠. 그 다음에 지방의 실무는 향리가 담당한다 라고 하는 거, 지방행정제도는 잘 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육제도, 과거제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 잡과, 승과가 있죠.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승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과거제를 실시하는 아까 봤듯이 광중이었고, 국자감, 향교 같은 경우에 참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 과거제도의 특징은 바로 묵과가 없고 승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려와 조선의 과거제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음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낙하산 같은 거라 그랬죠.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를 지낸 자제들에게 관리로 자동적으로 뽑힐 수 있는, 관직을 물려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음서였죠. 음서가 바로 고려의 귀족제 사회임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안 보셔도 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서와 그 다음에 공음전을 통해서 권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음서와 공음전입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다 넘어가 보죠. 다음으로는 거란과의 대외관계가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죠. 계속 북진정책 만복이 사건하면서요. 송의 배후 세력, 송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란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뒤통수를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려에 쳐들어왔다가 1차 같은 경우에는 서희의 외교談판으로 해서 강동 육주를 획득하게 되죠. 강동 육주 지도를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이 서희와 그 다음에 이 소손령의 대화를 여러분들 한 2번, 3번 정도만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빈칸들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고려는 신라 뒤에 있나라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뜻에서 고려라고 하였다. 왜 그대들은 왜 송하고만 싸우냐? 여진이 있어서 그렇다. 이 이해관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 인물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같은 경우에는 양규가 활약했는데 3차는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조의 정변 정도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진족의 침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죠. 우리나라를, 고려를 부모의 나라를 섬겼다가 통일을 하게 되면서 충돌하게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윤관과 고려의 숙종이 별무반을 편성해서 동북구성을 설치했지만 너무나 지키기 힘들어서 반환하게 되는 거 정도는 알아놓으셔야겠습니다. 이 별무반 편성 과정 정도는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여진족들이 점차 강해져서 금나라를 세우고 송나라를 거의 먹어버릴 정도 기세가 되니까 고려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했고, 고려의 지배층이었던 문벌 귀족 세력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에 고려와 금나라는 4대 관계, 군신관계가 되죠. 금나라가 임금, 그 다음에 고려가 신하가 되는 관계를 얻게 됩니다. 뭐 이런 것 필요한 건 필요 없습니다. 자, 대외교류 같은 경우에는 병란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을 정도로 굉장히 국제무역강이 있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프린트 범위가 되겠네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잠깐만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그래서 이 여러 딸을 왕에게 바쳤을 정도로 굉장히 권력이 강했다. 그는 바로 문벌귀족이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 문벌귀족 사회가 굉장히 크게 성행을 하고 좀 부패를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잘 보세요. 특히 정치 권력을 장악했죠. 바로 정치적인 방식은 바로 과거와 음서, 경제적인 기반은 전식과 고음전을 통해서 대토지, 즉 농장을 소유할 정도로 강해졌죠. 그 다음으로 왕실과의 혼인, 사회적으로는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서 문벌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자겸의 난으로 가보면 결국에 이자겸의 난 같은 경우에는 이자겸과 그 다음으로 인종이 싸운 거잖아요. 그 내용 정도는 뭐 아시면 좋지만 결과를 잘 알아놔야겠죠. 결과, 영향, 국왕이 왕권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문벌귀족 사회가 굉장히 흔들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겸의 난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중요하겠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경우 인종이 이자겸의 난을 겪은 이후에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서경 출신의 승려 묘청을 등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즉 문벌귀족에 대항하는 자신만의 세력을 뽑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서경파와 개경파의 갈등이 벌어지는데 대표적인 인물 묘청, 김부식, 사상적 기반 당연히 불교가 있겠죠.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서경전도를 하고 북진정책, 그 다음에 금나라의 4대 관계 유지하자. 그래서 얘네들은 지방, 그 다음에 문벌귀족 이렇게 비교하는 표를 잘 나눠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차피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반란을 일으켰으나 서경 세력을 제압하면서 끝나게 됐지만 이 영향으로 문벌귀족 사회가 더욱더 흔들리게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 신채호라고 하는 일제강점기 역사학자가 굉장히 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주성. 왜 자주성이냐? 서경천도를 통한 북진 정책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신정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정변이 일어난 원인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바로 차별 때문이었죠.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는 프린트에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차별을 겪었던 무신들이 보현원 사건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처음에 권력을 장악했던 기구는 바로 무신들만의 회의구구인 중방이었다. 하지만 그들 간의 권력 다툼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정권이 지도자가 바뀌게 되었다.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름, 순서, 외우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자, 넘어가 보죠. 그래서 결국에 최충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최충원이 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4대 60년간 집권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정치기구로 교정노감, 국가 최고기구, 정방은 어디다 관리를 배치할 거냐, 인사를 담당했고, 서방은 직접 일할 문신들을 발탁해서 정치를 시키는 것이죠. 군사기구는 도방과 삼팔조가 있었다. 그래서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중앙정치제도와 지방제도는 유명무실화되었다.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보죠. 그 다음으로 이러한 무신들의 세상에서 천민들은 좋아할 줄 알았으나 그들이 더욱더 많은 수탈을 했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걷었기 때문에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농민들 같은 경우에 김삼이 효심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민봉기 즉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 명학소에서 망의와 망소의 난 그 다음으로 천민봉기 신분차별에 반대하면서 신분해방을 꿈꾸었던 만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도를 한번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주 명학소 개경에서 만적 그 다음에 이쪽 경상도 지방에서 김삼이 효심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 대한 시작인데요. 67쪽 같은 경우에 볼 게 없습니다. 67쪽 가볍게 넘기고 왕들의 순서를 정조까지 아는 게 좀 공부하는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외우는 건 나오진 않지만 순서는 약간 센스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갑시다. 68쪽으로 넘어가 보면 68쪽 같은 경우에는 이 위화도 회군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건국까지의 과정 정도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정도만 보고 뭐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왕자의 난은 뭐 됐고요. 그 다음으로 이 태종 이방원의 정책 하나 둘 셋을 알아놓으시고 목적을 알아놓으셔야겠습니다. 한마디로 다 왕권 강화였죠. 자, 그 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집현전, 훈민정음, 경연, 정승 추가적으로 의정부, 서사제 왕 플러스 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세종 이방원은 왕권만 우장창 올리는 거고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하가 함께 하는 겁니다. 두 개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세조와 성종으로 가보면 세조 같은 경우 약간 이미지가 태종 이방원하고 비슷하고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즉위를 하게 되었고 집현전 폐지시키고 육조직계제를 재실시해서 직전법 실시 즉 누구한테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한다. 군사제도는 바로 보법이다. 세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종 같은 경우는 홍문관과 경국대전은 시작은 세조 때, 완성은 성종 때 유교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마련된 것이 바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이다 라고 하는 거. 즉 태종 약간 세조 그 다음에 성종과 약간 세종이 비슷하죠. 이 정도 참고 삼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 부분은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정치기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정부는 정책을 총괄하고 결정하고 육조는 집행을 하는데 이 6가지 육조가 있죠.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즉 비서구 큰 죄인 다스리면서 왕권 키워주는 겁니다.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은 하나로 합쳐서 3사라고 하면서 역할은 언론기관이다. 왕권을 그리고 또한 신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리감찰하고요. 사원부는 사관원은 왕을 비판하는 거고 홍문관은 왕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춘추관 역사서, 성균관은 대학교, 한성부는 치안, 육조의 역할은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는 참고 정도 하시면 71쪽 끝이고 72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2쪽이. 자, 72쪽 보시면 고려와 조선을 지방제도 비교하는 게 있죠. 세 가지였다가 이제 팔도로 일원화된 겁니다. 일원화. 주연과 속현, 속현이 더 많았으나 이제 모두 주연이고 관찰사가 팔도 다스리고 주연은 수령이 다스린다. 특수행정구역이 이제 없어졌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제도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관찰사가 수령을 지휘 감독하고요. 암행어사는 왕이 파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령은 지방의 행정, 군사, 사법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도움을 받죠. 향리와 유영소의 도움을 받는데 향리와 유양소는 서로 견제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같이 수령을 보조해주는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십시다. 군사제도는 중요한 것이 바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양인 남자가 가는데 직접 가는 사람과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중앙군은 우위였다 하는 것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3쪽 같은 경우에는 교육제도를 보시면 서당, 사법당, 향교, 성균관 이런 순차제로 가는데 관리등용제도에서 이제 묵과가 생겼고 승과가 사라졌죠. 그리고 과거는 3년에 한 번 봅니다. 그 다음에 속과에 합격한 세원 진사들이 성균관에 가서 추가적으로 더 높은 공부를 하고 대과를 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속과 합격한 애들이 성균관 갔다가 이제 대과를 보면서 고위 관료가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승과가 없어진 이유는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서는 있어요. 대신 우품에서 이제 이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4대 교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바로 명나라에게 하는 것이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교린 같은 경우에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하는데 대상은 여진과 일본이었다. 일본을 대마도 삼포를 개항해서 교역을 했다. 교역. 그 다음으로 여진 같은 경우에 4군 6진 개척하는데 누구였다? 김종서 그리고 최윤덕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윤덕은 몰라도 되지만 김종서 정도는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유책은 교역이다. 교역이라고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빼놓을 게 없습니다. 고려말 신진 사대부들이 급진, 온건파로 나눠졌다가 승리한 친구들이 바로 급진파 사대부였죠. 얘네들이 훈구파가 되고 진 친구들이 지방에서 사림이라고 하는 선비들이 형성하게 되는데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 훈구는 세조, 그 다음으로 사림은 성종과 연관이 있고 얘네들은 중앙에 살았고 얘네들은 지방에 살았죠. 얘네들은 부자였죠. 그 다음으로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조금 중소지주였다. 그 다음으로 얘네들은 열심히 공부만 했기 때문에 온리 성리야. 얘네들은 뭐 불교도 괜찮고 다른 것도 괜찮아. 그리고 얘네들이 김종직을 비롯해서 3사에 배치돼서 훈구를 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사화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사화 같은 경우에는 무, 갑, 기, 을의 순서를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각각 내용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요. 자, 무사화 같은 경우에는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의제문 때문에 사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조의제문은 누굴 디스한 거냐? 바로 세조가 단종 죽인 거를 디스한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갑자사화 같은 경우에는 연산군 어머니가 죽은 패비 윤씨 사건에 휘말려서 훈구와 살인 모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사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묘사를 가기 전에 중종이 왕위에 올라서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 이유는 바로 이제 사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목적보다는
정책 정도를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이 정도 하시고 기묘사와 을사사화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기묘사와 을사사화 같은 경우에는 조광조의 그런 나댐, 위운삭제 사건이나 이 주초위양이라고 하는 벌레가 갉아먹은 걸 통해서 쫓아낸 사건이었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조광조와 주초위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사사화 같은 경우는 윤씨와 관련이 있죠. 윤원영과 윤임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데 왕비의 가문, 외척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살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살인들은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계속 세력을 확대하면서 결국에 선조직위의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6쪽 넘어가고요. 77쪽 보겠습니다. 서원 같은 경우에는 제사 지내고 공부하는 곳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원이 굉장히 전국 각지에 많아졌기 때문에 학파를 형성해서 당끼리 서로 친해지는 붕당의 근거지가 되었고 향약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조 때 아까 정권에 자리 잡는다고 했었죠. 그러나 살인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떤 관직 때문이었냐? 바로 이조전랑 관직 때문이었다. 이조전랑의 권한은 모르셔도 되지만 굉장히 큰 권력의 자리였다.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78쪽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자, 79쪽으로 바로 넘어가시죠. 자, 임진왜란의 배경 나와 있는데요. 임진왜란 배경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군역제도 물론 바로 대립제 문제가 있었고 병조판서 이이가 병사들을 키우자 10만 양병설 주장한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을 이루어냈고 그 다음으로 무사들이 이제 평화시대가 되면서 불만이 많아졌기 때문에 명나라를 칠 테니 길을 빌려달라라고 하는 정명가도를 조선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추가적으로 이 명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큰 위기가 많았다. 왜냐하면은 이민족들의 침입도 있었고 국내 경제가 굉장히 좋지 못했다. 하여튼 명나라도 상황이 좋지 못했다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좋은 것은 바로 일본만이었고 나머지 조선이나 명나라는 상황이 별로 좋지 못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손조는 피난을 가게 되고 조선의 군대는 박살이 나게 되면서 광해군이 진두지휘했고 의병과 수군이 활약하게 되면서 점차 막아내기 시작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79쪽은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80쪽 같은 경우에는 의병과 수군이 왜 이길 수 있었는가, 얘네들이 지리 전술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순신 같은 사람이 있었고 판옥성과 거북성 같은 우수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형적 조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 수군 같은 경우에는 서남해로 진출할 수 있는 일본의 작전을 좌절시키고 전라도라고 하는 곡창지대를 보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이 명나라의 지원을 통해서 조선이 또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휴전회담을 하다가 결국에 결렬되었고 이순신의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을 통해서 결국 임진왜란의 종결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임진왜란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조선 땅에서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일본은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을 이용해 도자기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막부라고 하는 체제가 등장하였고 명나라는 점차 약해지면서 여진족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게 임진왜란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중요한 건 바로 배경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수군이 그 다음 중요성이 띄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광해군의 중리외교 부분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특히 광해군의 정책 정도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는데 동의보감 편찬 이런 것보다는 그냥 거의 전쟁을 지금 복구해야 된다. 전후 복구 사업에 추진한다 라고 하는 것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리외교 내용을 샅샅이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당시에 이런 명나라가 도움을 요청을 했으나 후금이 당시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명나라에게 도움을 주는 구원병을 파견하지만 이 구원병들이 후금과 싸우지 않고 항복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그 이유는 이 명나라와의 어느 정도 명분, 의리도 지키고 그 다음에 전쟁에 피해가 없는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것들을 이름으로 바로 중리외교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잘 꼭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리외교는 크게 비판을 받게 되면서 결국 쫓겨나게 되죠. 서인과 남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이제 조선은 명나라와 친하고 여진족을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꼭 잘 보셔야 되는 게 남한선성으로 후퇴를 했을 때 이 남한선성 안에서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오죠. 김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주전론, 그 다음으로 최명길이 주장했던 주화파의 의견이 남한선성 안에서 많이 벌어지게 되죠. 주전론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어디와의 의리?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 우리 명나라 없으면 있어도 없는 나라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주화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전쟁 피해가 많기 때문에 항복을 하고 후를 도모하자. 이런 얘기를 최명길 이런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되겠죠. 결국에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고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되는데 영화로 봤을 때 삼배구 구두례를 하면서 결국 전쟁이 마무리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결과는 뭐 그냥 간단히 읽어보기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고 북벌론 같은 경우에 효종이라고 하는 왕이 추진했으나 효종이 죽으면서 끝났다. 결국에 뭐 아무 의미 없이 끝났다. 뭐 이런 정도로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볼 게 없어요. 자, 8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진짜 중요합니다. 중앙정치체제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서 비변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임진왜란을 거쳐가면서 변방을 방어하던 임시기구가 이제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가 된다. 핵심적인 기구가 되는데 그래서 이 핵심적인 기구가 되면서 의정부와 육조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왕권이 약화되고 비변사가 굉장히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군사체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군은 훈련도감 중심의 5군형 체제라고 하고 소고군은 예비군 체제예요. 예비군. 여기에 노비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세금제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법 같은 경우에 토지세를 내는 거였는데 1결당 4에서 6두 풍용과 비옥도에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죠.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박납의 폐단, 원래 가격보다 누가 관리와 박납인들이 짜고 치고 많은 액수를 걷어가는 거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85쪽으로 넘어가 보면 원래는 가구에 부과를 했었죠. 가구에 부과를 했었다가 이제는 토지에 부과하게 되는데 1결당 12두였다. 토산물을 내다, 특산물을 직접 내다가 이제 쌀포 돈으로 내는데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 쌀포 돈을 모인 것을 공인을 등용해서 상인과 수공업자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게 되고 직접 특산물을 안 구해도 되기 때문에 농민 생활이 이제 안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공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균역법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의 군역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두 필에서 한 필로 감소시켜줘서 결작과 소금 선박세들을 이용해서 보충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바로 영조가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에 붕당의 출현 선조 때 아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눴죠. 그 이유는 이조 전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게 된다. 이유는 모르셔도 되고, 광해군 같은 경우에 북인과 친했다. 그 이유는 바로 임진왜란 때의 의병활동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인조반정 같은 경우에는 북인이 몰락하게 되고 광해군도 함께 몰락하게 되는데 서인과 남인의 중심 정치판으로 바뀌게 되고 이 효종을 거치게 되면서 서인과 남인 중심 체제가 계속 유지되다가 이 예송과 환국을 거치게 됩니다. 이 예송 같은 경우에는 상복을 입는 것이었죠. 상복을 입는 것에 대한 갈등, 그 다음으로 왕을 어떻게 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 때문에 싸우게 된 것이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로 잠깐 올라가 보게 되면 이 자의 대비 장렬하고 조씨가 상복 입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1차는 서인이 1년 그 다음에 2차는 남인이 1년 주장하면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누가 이겼는지 몇 년 주장했는지를 잘 알아봐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숙종 때는 당을 이제 판세를 바꾸는 환국이 벌어지게 되는데 3번 있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있는데 1차 때는 서인, 2차 때는 남인, 3차 때는 서인이 승리한다. 이 경신왕국을 거치면서 노론은 노론과 소론, 과격파와 온건파로 나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7쪽은 그냥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8쪽 같은 경우에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 나오게 되는데요. 탕평정치를 좀 보겠습니다. 자, 탕평정치 같은 경우에는 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고요. 이 글을 잘 보시면 여러 당들이 이제 싸우지 말고 화합하고 탕평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영조가 주장한 게 될 것이고요. 서원 정리하고 이자 전랑 약화시키고 탕평비 건립하고 균역법 실시하고 첩자손 차별 완화하고 그다음에 사형제도를 완화시킨 사람이 바로 영조였습니다. 정조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노론을 견제하고 규장각, 초계문신제, 장흥영, 서월, 화성, 신해통공, 금난정거 폐지 이렇게 정책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조와 정조의 정책을 잘 비교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혹은 구분지어서 알아놓으셔야 된다라고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 모내기법, 즉 이양법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3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노동력이 절감되고 다양한 상품 작물을 재배할 수 있던 장점이 있지만 농민층이 분화한다고 하는 점이 있죠. 부농과 빈농으로 나뉘게 돼서 빈농들이 머슴살이, 임노동자, 소작농이 되는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모작이 가능해진다. 벼와 보리에 이모작이 가능해진다. 벼만 2번 심는 게 아니에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으로 상업 같은 경우에는 이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장시였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무역은 개시라고 하는 공무역과 후시라고 하는 사무역이 있게 됩니다. 수공업과 광업 같은 경우에 국가가 주도하다가 이제 민간에서 하게 되는데 광업 같은 경우에는 덕대라고 하는 CEO가 중심이 돼서 임노동자를 끌어오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광업의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90쪽. 자, 신분제 종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평민, 상민 노비들이 납속책, 공명첩, 군공을 통해서 신분을 양반으로 상승시키고 중인들 같은 경우에도 신분 상승한 운동을 하는 이유가 부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한다. 즉 서울 출신들 능력 있고 기술직 출신들 능력 있고 향리 출신들 능력 있는데 우리도 올려달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양반으로 올라가면서 양반들 자체 내에서도 권반과 잔반으로 나서 그런 층이 굉장히 나뉘게 돼서 양반의 수가 굉장히 증가하지만 양반의 권위는 떡락했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학의 등장 배경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에 대한 문제점, 다른 학문 배척하고 사회 문제를 굉장히 잘 유동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를 부국강병으로 키우고 백성을 민생안정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문 실학이 등장하게 된다. 실학의 유형에는 농업중심 개혁론이 있는데 농업중심 개혁론 같은 경우에는 자영농을 육성시키고 토지제도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유형은 이익, 정약용이 있는데 각각의 그런 특징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어는 균전론인데 신분에 따라서 토지 지급하자. 이익은 한전론인데 최소한 영업전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약용은 여전제와 정전제를 통해서 공동 경작하고 분배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으로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은 기술의 혁신 통해서 성장하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유수원 같은 경우에는 직업 평등, 홍대영은 과학, 기술, 박지원은 신분제도와 화폐, 그 다음에 박재관은 소비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으로 실학의 성격과 의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큰 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부정부패, 신분제도 이런 것들 비판하면서 발전을 주장하는데 이래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런 등장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만 대부분 재야 인사에서 반영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여기서 가방끌 같은 경우에는 땅이 많은 이 영업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한전론이고 여라고 하는 여장 이런 것이 나오고 같이 농사 짓는 공동경작이 나오기 때문에 정약용의 여전제가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이 다방과 같은 경우에 농부, 내사, 군인, 사대부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 토지 지급하는 균전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가보시면은 중국의 재물이 흡수하지 않고 유통되는 것은 수레를 이용한 것이다. 즉 청나라에 갔다 온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신분에 대한 그런 귀천이 있으면 안 된다. 유수건. 우물에 비유한 사람은 바로 소비를 강조했던 박재가였다.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 허생전과 양반전을 통해서 이 양반 질서를 굉장히 풍자하고 비판한 사람은 바로 박지원이다 라고 하는 거 참고 삼아 알아놓으시면 시험 범위 정리가 끝나겠습니다.